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회 학술회의 첫 번째 세션인데요. 우리 학회의 70주년이 내후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가 68주년인데 7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좀 과거에 우리 학회 활동이 어땠었는지를 좀 회고하고, 또 그러면서 현재 학회의 사정은 또 어떤지 이런 걸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우리 여러 전임 회장님들의 말씀은 레코딩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딩을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 학회의 역사를 좀 기록하는 걸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회를 양성철 전임 회장님께서 이제 맡아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좀 사정상 조금 오시기가 좀 늦게 오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일단 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학회 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에 대한 애정도 깊으시고, 또 학회의 사정, 또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달중 선생님부터 해서 김태형 이제 차기 회장님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세대별로 기억을 좀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을 주실 우리 선생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소개는 거의 필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김달중 선생님부터 해서 좀 과거에 학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점들을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또 혹시 또 그리고 앞으로의 학회 활동에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언사항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록으로 더 남겨놓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론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김달중 선생님께 우선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 틀어놓은 건가 이게? 예, 이 섹션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쭉 학회 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학예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 동안 못 뵀던 분들, 이렇게 전임 회장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좋은 연차 학예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마 회장님과 스태프들한테 아주 고마운 마음이 아주 어떻게 뭐라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대회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를 받고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만, 제한된 90분 동안에 많은 패널들이 계시고, 너는 또 다른 전임 회장님들도 여기 또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이야기해 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신경 써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기 직전에 카페에 앉아서 간단히 좀 메모한 건데 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특히 이 학예대회 연락을 받고 기분이 좋았던 건 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이 재해석을 하고 또 이 국제정치 전반을 다루고 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노력 자체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저는 했어요. 딱 연락을 받고 주제를 보면서 참 잘 선정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현듯 50년 전으로 생각이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그 당시도 이 국제 정치에 대단한 변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냉정들이 해체가 되고 긴장 완화들이 이루어지고 강대국들의 세력 판도가 달라지고 또 이 남북한 관계도 대변혁이 일어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민주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팽배하게 그 부풀어 오르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그 우리 그 한국 지역에도 그 이 새로운 연구 주제 또 새로운 방법론 또 외국에서 그 개발된 그런 선진 이론들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그 한국 국내 학계에 전달하고 또 동료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나 하는 것을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뭐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개 뭐 10년 미만 되는 그런 짧은 역사지만도 이런 오늘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정치학 발전을 좀 도모해봐야 되지 않는가. 연구 주제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걸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담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문제, 이 학회의 제도적인 문제에 그때 우리가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더랍니다. 이제 그런 거가 오늘의 이 시점에서 70주년을 조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학회 발전을 꾀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하는 것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참 좋은 주제를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반세기 전에 50년 전의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국제 정치를 연구하고 가리키는데 그 새로운 그 접근의 그 모색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 그걸 견인할 수 있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걸 엔지니어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학회로서의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학회 조직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그게 아주 주된 관심들이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30대 초반들이었었습니다. 중반 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는 이 제도상으로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요약해서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은 회장직 직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충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창립 때 회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용희 선생이 시작이 돼가지고 다 거기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들. 대충 다음은 누구 하고 다음 누구 하고 하는 식으로 정식의 그 회원들의 직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말이야. 이 학회를 보다도 활성화하고 결집시키고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리더십 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선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헌장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우리 젊은 양반들이 다 드라프트 커미티 멤버들이 돼가지고 그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한 게 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문제점이 이제 그 회장 직선제 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연속성이 없는 거야. 학회가 발전을 하자면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오던 걸 좋은 건 또 계속하고 이 지속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해야 되는데
회장이 한번 1년에마다 이렇게 갈리고 나니까 이게 단절들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회장 리더십에 있어서 학교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해야 되는 거가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1년이라고 하는 걸로 딱 끝나버리니까 말이야. 그것만 하면 또 잊어버리는 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좀 연속성, 준비성 이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헌장을 돌아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만들 때 차기 회장은 그 당해년도 회장의 팀의 부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회장할 때 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해에 자기 회장할 걸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연속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차기 회장이라는 게. 그래서 일부러 부회장을 없앴다고.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의미는 그 기능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부회장은 가장 그 전통적인 건 뭐냐면 회장 유고시에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극히 그런 일은 벌어지길 가능성은 없지. 하지만 그리고 그 부회장 말이야. 그러고서 이제 직선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부회장이 그 전에는 이제 부회장 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또 회장되고 대충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그 임명직 부회장은 보다는 선출직 차기 회장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기 회장은 당의 그 상임위사회의 부회장이야. 그래서 꼭 그 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 걸로 그때 초기엔 다 했어요. 이 차기 회장이. 근데 어느 해부터인가 이 차기 회장이 제외가 되기 시작했다. 상임위사회에서 말이야. 그리고 차기 회장 되는 사람, 차기 회장 되는 사람은 그러한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그리고 자기는 그냥 다 지금 자기가 차기 회장하고 있는 그 팀에는 자기는 관계가 없다 생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자기는 내년에 할 것만 잘 준비하면 된다는 식의. 그래서 그 제도가 아주 내가 이렇게 구해되는 거 보면은 그게 좀 오해가 말하자면 왜곡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회장 취임하면서 첫 번에 그 고문단 회의 소집을 할 때 차기 회장을 안 불러. 어느 회장서부터. 깜짝 놀란 거지. 왜 차기 회장 한 팀인데 이렇게 왜 안 불렀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게야. 그 사람은 내년 것만 하면 된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벌써 그 회장된 분부터가 그 제도상으로 안 주고 본래 취지를 하고 이게 이제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만 본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회원 전체의 그 의견이 반영되는 참여하는 걸로 회장을 선출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회장된 사람이 부회장 임명하는 건 그 회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그걸 하는 게 제도적으로 하는 게 좋아서 차기 회장제 이렇게 만들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 후에 이렇게 돼가는 거 보면은 조금 그 본래 그때 그 생각들과 그 조직 원리나 그 생각들하고 많이 이제 그게 괴리게 되는 현상이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들을 한번 앞으로 이제 그 제도상 그 문제 개선하는데 좀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제도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앞으로의 하나의 이슈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회장제 직선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하는 거 그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의 그 국제정치학회의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 간선제로 회장제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많은 선진국가의
정치학회나 또 국제정치학회나 이런 등 것들이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서 회장을 안 뽑거든요. 그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직선제로 하는 데 있어서 학회 에너지가 너무 낭비가 많이 된다고. 응? 그리고 이 회장 당선하는 거에만 그게 아주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우리 변화돼가는 이런 그 지적 환경 속에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직선을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적으로 이게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좋은 나라에 괜찮은 학문적으로 발전한 나라의 주요 학회에서는 직선으로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 거기에 합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중에 회장을 뽑는 그게 이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학회에서 활동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직접 그런 데서 각자의 이 선출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조직에서 그 조직에서 그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회장을 뽑아내는 게 이제 다른 나라의 많은 선진 학회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회장 하나 뽑는 데에 전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시행을 많이 해왔으니까 잘 좀 반성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차기 회장 도입에 대해서 또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이 차기 회장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본 그 정신대로 차기 회장을 운영을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돼야 될 거고, 또 하나가 항상 임원회라고 하는 거는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학회의 기능을 해나가기 위한 조직이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 우리에 보면 부회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군가 꺼내질 못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근데 다분히 그것은 그 회장 선거는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고 난 봐. 그 소산인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학회의 임원이면 거기에 상응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책임이 따라야 되고. 근데 그런 게 없는 부회장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으로서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회장을 뽑아내기 위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란 말이야. 근데 누가 용기 있게 이거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 없다. 난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죽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선진 학회에서 부회장 그렇게 많은 학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학회 직분은 꼭 직분이 있어줘야 돼. 직분 없이 그냥 프리라이드 되는 명예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야. 이 모든 게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냉철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연구 활동에서도 참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제별 학회가 그냥 많아졌다고. 주제별 학회들이 많아지고, 그때는요 제가 회장하고 할 때는 이슈 오리엔트된 이슈들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들을 개발하자, 활동들 하자는 거가 주제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책도 하나 냈습니다. 쟁점별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걸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그 이슈 오리엔트된 연구들이 전부 다 학회가 생겨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국제정치의 많은 소주제들의 말이야. 그 이슈들에 대한 학회가 많이 그냥 생기고 말았단 말이야. 그뿐입니까? 이 국책연구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근데 우리 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말이야. 지금 국책연구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 또 대학별로도 국제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서울 중심이었던 게 부산은 이제 지방 대학들이
발전들 오면서 지방대학에도 그런 연구소들을 많이 자리가 되고, 그리고 제일 또 큰 변화가 국제화, 또 그다음에 뭐 더 말할 수 더 큰 변화라는 건 디지털화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학교 모임이 너무 그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는데, 이 활동에 있어서 주제들이 전부 다 겹친다고,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가서 같은 주제에 발표하고 저기 가서 같은 주제에 또 발표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연구의 질과 평가 이런 문제에 큰 혼돈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학교가 제일 나서서 해야 할 분야가 말하자면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양화된 연구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비슷한 이슈 가지고 학회를 들고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정치학회의 학문적 그 학회로서의 위상이 평등화돼 버리는 거야. 다른 연구소, 다른 학교 들어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학술 지원을, 재정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제가 돼 버리고 말아, 그들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전통적인 본래의 그 위상 자체가 상당히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고, 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별로 있는 연구소, 또 이슈 오리엔트되어 있는, 또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각양각색의 그런 이 학회, 그건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총합적으로 잘 엮어낼 수 있느냐는 그 총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국제정치학회, 그거에 합당한 역할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또 프로그램을 하는 양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종전에 해왔던 대로 하면은 단순히 그 많은 다른 그 잡다한 연구소들하고 하나의 경쟁 잡가로 추락되고 만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본래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위상이 많이 위축되고 왜곡되고, 이게 이제 이게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뒀다간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 관계에 대한, 국제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이슈 오리엔트되고 다양한 기관, 다양한 그 정부기관, 또 대학 이런 데서 생기는 그런 무수한 그 군소 연구소들을 전체적 차원에서 끌어가고 그 선도적 역할을 하고, 또 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국제정치학회를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프로그램 측면에서나 대혁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하고, 다만 앞으로 시간이 좀 남으면 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학회회관, 학회 기금에 대한 얘기도 좀 몇 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얘기 많이 해서 꺼내고요. 그 나중에 할 필요가 있을 때 말씀 조금 제가 더 드리도록 하고, 짤막하게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70주년 일가면 이거 엄청난데 내일 모레면 센테니얼이 된다고. 그동안 축적한 그 기록물들, 다큐멘터들이 많아요, 학회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 소실된 이유는 우리가 이 기록에 대한 보관하겠다는 인식이 좀 약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임원이 너무 자주 교체들이 되고, 그리고 직원도 어떻게 보면 또 자주 교체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자주 교체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자료들 보관 장소가 없어. 이 학교에 이 자료들을 갖다가 보관할 장소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없앤단 말이야. 그리고 은퇴한 교수들도 그 집에다 놓을 수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다고. 폐지로 다 보내버리고 말아. 그 학교 활동에 대한 자료를 말이야.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학회의 기록물들, 역사 이 기록물들을
어떻게 잘 보관해야 되는 문제에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 가운데 국제정치학회 히스토리안을 하나 누굴 좀 임명을 이걸 한다든가 말이야. 그리고 아주 자료를 어떻게 연차별로 정리해서 하는 문제라든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장소가 모자라니까 이 국가기록관 같은 데 교섭을 잘 해가지고 말이야. 2, 3년 최근 거는 학교 사무실에 보관하지만 이게 2, 3년 지나고 난 거는 다 정리 잘 해가지고 그런 국가기념 기록물 그런 데다 갖다 맡긴다든가. 뭐 그게 안 된다 같으면 어느 좋은 대학, 믿을 만한 그런 대학 도서관에, 중앙 도서관에다가 국회 도서관도 괜찮고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그 이용물 많이 하셔가지고 계약 우리 사인해가지고 말이야. 한국지정치학회의 다큐멘터리를 전부 다 문서를 어느 그 특정 그런 보관소에 도서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래서 우리 그 학회의 역사를 잘 지키자 말이야, 자를 말이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 회관과 학교 기금 문제는 나중에 말 나오면 또 혹시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회 조직과 관련해서 그 회장 직선제 도입을 했던 그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직선제를 좀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기 회장직 도입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기 회장은 그 상임위원회의 한 그 구성원인데 조금 집행부에서 좀 유리된 채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당초에 그 차기 회장직 도입의 취지와는 좀 달라진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연구 활동과 관련해서 그 이슈 오리엔티드 돼 있는 그런 소규모 학회들, 또 여러 가지 그 국책연구소, 대학 연구소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학회와 그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소규모 그 연구 학회 또는 이제 연구소들이 이제 많아졌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 학회의 새로운 좀 위상 또 역할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회의 여러 기록물들이 소실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좀 보관의 방법 등등을 좀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저 순서대로 하면은 김영국 교수님 회장님한테 바로 마이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또 우리가 지금 연대기별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용출 회장님 잠깐 한 말씀. 연대기를 하지 마세요. 예. 먼저 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김영국 선생님 회장님 좀 아니 기다리는 거 네. 어쨌든 내가 저 회장은 2006년에 했죠. 2006년에 보니까 우리 학회가 1956년에 세워졌으니까 딱 50년 되던 해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50년이라 하는 게 부담이 있더구만요. 50년이라 하는 것을 지난 50년이고 앞으로 50년이고 또 지금은 오늘 보니까 70년 같으면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70년인데 우리 국제정치학회에서 정말 담을 수 있는 우리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그 화두가 뭐냐 이런 생각은 여전히 생각해야 되고 또 참 개념 잡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우리 마상현 우리 회장께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저한테 회장께서 재임할 때 한국 국제 정치사 50년이라는 것을 조그마한 소책자로 만든 그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더구만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그걸 한번 봤어요. 과연 그것이 한국 정치 국제 정치학회 50년사라고 하는 것을 담았는가
담았는가? 예,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미완의 것이었습니다. 미완의 것이었는 만큼 제가 부탁드리면은 지금부터 이 마상윤 현 회장 그리고 다음에 그 김태현 차기 회장 등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뭐 아직까지 힘있고 정열 있는 분들이 과연 한국 국제 정치학회 역사 50년, 70년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개념 틀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 김달중 우리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정치학회의 제도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못지않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우리가 우리 국제정치학회의 어쩌면 가장 태도이신 우리 동주 이용희 선생님 강의가 생각이 나요. 여기 뭐 항상 강의를 하시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중심이 뭐고 과연 주변이 뭐냐. 한국적 국제정치학 그리고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풀어나가는데 중심이 뭐고 주변은 뭘까 하는 겁니다. 역시 국제정치학의 틀은 국가겠죠. 그게 이제 그걸 막 국가 이익으로 풀이하든지 국가인데 그거와는 또 다른 한 줄기가 민족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인데 특히 뭐 우리 뭐 한반도야 195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라는 개념이 오버래핑되는 그런 정치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데서 어쩌면은 한국적 국제정치학 아니면은 국제정치학회가 담을 수 있는 개념 틀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2006년 회장할 때 나름대로는 뭐 50년이 되니까 조금 무게가 조금 뭐 무겁죠. 그런데 과연 그걸 해 두었을까 이런 생각이 되면 그렇지 못한 생각이 듭니다. 자책이 들고요. 그래서 부디 지금 차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국제정치학도 참 보면은 우리 때보다 물론 뭐 김달중 선생님보다야 제가 훨씬 더 젊은 세대고 그때 김달중 선생님께서 하시던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구청도 생겼고 하지만 또 한편 보면 지금 우리 국제정치학 아주 젊은 학자들 보면 참 다양하고 좋아요. 참 다양하고 그리고 지역 연구도 어쩌면은 뭐 그 당시 우리가 지역 연구라 그래봤자 뭐 중국이나 일본 정도인데 지금은 아프리카어를 구사하면서 저 뭐 중동어를 구사하는 젊은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학의 발전 이런 걸 생각하면 놀라운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국 국제정치학회가 다른 지역학회나 이런 또 국제연구소와 달리 무엇을 담아내어서 앞으로 향후 참 2030년, 40년을 보고 정말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담아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많고 다양한 가운데서 정말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담아낼 수 있는 것,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다른 지역학이나 또 국제연구소 달리 이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원 오브 베스트로서 가져야 될 것을 담아내는 걸 그런 걸 좀 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걸 부탁드리는 걸로 일단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바람을 이야기함으로써
일단 제 시간은 뭐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국 선생님께서는 한국 국제정치학의 화두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한국 국제정치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개념 틀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또 그와 아울러서 학회가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차별성은 또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그 문제가 그 학회 50주년 당시에 이제 회장을 하실 때의 문제 의식이었다라는 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뭐 이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하영주 선생님. 원래 이게 그 야구 빈치 히터가 된 것 같은데, 그 빈치 히터 히터가 되려면 엄청난 그 필요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왕 제가 내일 또 내일이죠. 내일 얘기할 거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난 50년 뭐 70주년이라고 그러지만은 핵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이 됐다. 이런 국제정치적 여건이 뭐 펀더멘털리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되게 국제정치를 하는데, 저도 미국에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막연한 소리인데, 제가 서울대학에 86년에 왔을 때인데, 그때 느낀 게 그 당시 분위기가 한국적 사회학을 하자는 얘기를 많은데, 내용을 보면은 다 지금 시지부지해지고 결국은 노머티브한 그 뭐랄까 이 성토에 끝나는 그런 거였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게 매제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규범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선 탈냉전이라는 게 구도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국내적인 변화도 있고 국제적인 변화가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천착을 한다면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 미국의 국제정치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한 그거는 이미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켄 왈스의 제자입니다만은 항상 서울대학에 와서 한국 국제정치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한국적인 국제정치학을 하자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국제정치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가르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켄 왈스를 가르칠 때 결론만 가르치는 겁니다. 결론만. 스트럭처럴리즘 결론만 가르치지, 과연 켄 왈스는 어떻게 저런 이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이론을 갖다 정립한지에 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으면서 계속 한국적인 국제정치 이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켄 왈스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제, 심리, 뭐 사회, 역사, 군사학,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컨대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했고, 나중에 과학자라고 2년 동안 세바티컬 얻어가지고 파이어라멘트 버클리의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세컨드 발륨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면 그 왈스 책을 분석할 때 어떤 과정을 써서 무슨 자료를 쓰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저 이론이 나왔다는 거를 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난 그런 토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구정치 그 학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막연히 규범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왈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국제 외교 정책을 안 한다는 걸 끊임없이 구조적인 얘기만 하지 외교 정책 안 한다는 게 아주 맨날 우리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강의에서. 그러나 저는 지금만 생각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왈스가 한 그 국제정치 특히 시큐리티 스터디의 그 필드를 만들면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정치 경제와 시큐리티를 갖다가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큐리티 스터디의 그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와서 보면은 현재 냉전이 끝나고 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상황은 뭐냐? 시큐리티와 에코노믹스를 같이 본다는 얘기가 지금 뭐 하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 왈스라는 사람이 왜 나왔고 그 문제점이 뭐고 하는 거를 안다면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현실 문제에 오게 된다. 지금 현재 우리 당하고 있는 문제를 시큐리티와 에코노믹스 연계. 그래서 저희가 2007년에 그 국제정치 회장할 때 거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큐리티 에코노믹스에 연계에 관한 국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계가 계속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미국적인 국제 정치학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분명히 그 말씀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이건 뭐 정치, 경제, 사회, 국제적인 지역적 이상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 우선 과거의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연계가 한국 그 학문지 분야에서 너무나 그 안 돼 있었다. 이것이 지금 새롭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캐주얼하게 국제 정치 논청을 검토해 보니까 국내 정치에 관한 그 논문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국제 정치 논청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의제적인 어떤 소위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끝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내 정치의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제대로 해석함으로써 국제 정치적인 함의를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가장 출발점은 저는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이 출발점은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국제 정치학의 그 환경의 변화 이걸 어떻게 다시 한번 깨닫고 특히 그 중에서 국내 정치와 연계가 되지 않는 국제 정치의 그 방향성을 갖다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서두를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용출 교수님께서 그 국제 정치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한국의 위상의 변화 또 국내적인 변화 등을 담는 그런 국제 정치 연구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네스 왈츠 얘기를 좀 오래 하셨는데 왈츠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왈츠가 왜 그런 이론을 만들었는지, 왜 그런 이론이 어떤 그 고민 속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그 고민도 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정치 경제의 연계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계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국제 정치의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 그거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속적으로 그 국제 정치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서 자꾸 한국적인 국제 정치를 만들자 하는 얘기는 아무런 그야말로 공허한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그러면은 이호철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저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앞에 나온 말씀 중에 김달중 전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그 국제정치학교 회장 선출과 관련된 직선 간선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간선제로 이렇게 회장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직선제를 도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때 선출이 되신 건가요? 그때 누가 직선제로 어느 분이
선출이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 최초의 직선제를 통해서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분이 어떤 김옥렬 회장님이라고. 김옥녀. 아, 예, 예, 그러셨군요. 예, 그 우리가 헌법을 개정을 하고 예, 예, 첫 번째 예. 직선으로 뽑은 게 김웅열이에요. 예, 예, 그 밑에서 총무를 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김옥렬 전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직선제로 최초로 되셨군요. 예, 예. 제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을 해서 이제 국제정치학회, 정치학회 이렇게 회원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막 대학 가기 전에 한 3, 4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때 굉장히 두 학회가 다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였고 우리 국제정치학회는 특히 회장 선출이 뭐 지나치게 과열이 된다 그런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장님의 의견과는 다르게 우리가 간선제를 도입을 했었어요. 직선제로 갔다가 간선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7년을 했어요 저희가 간선제로 7년을 했더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회장 선출에 과열된 회장 선출로 인한 부작용은 없어졌는데 학회가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지방에 우리 회원들이 반 이상은 지방에 다 계시는데 이분들이 회장이 누군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리고 회장 되신 분들이 또 부산 뭐 이렇게 지방에 내려갈 인센티브도 없고 그래서 한 7년을 그렇게 했더니 뭐 회장님에 따라서 조금 뭐 기복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찰하기로는 이 과열을 우리가 잡긴 잡았는데 학회가 너무 이렇게 쪼그라든다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저희 학번하고 좀 위아래를 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서 다시 직선제로 가야 된다 해서 그런 의견이 중론이 모아지고 다시 직선제로 우리 학회 정관을 바꿨거든요. 직선제로 다시. 그래서 제가 다시 직선제로 돌아가서 선출된 회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션이 딱 하나였습니다. 쪼그라든 학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학예학술대회를 뭐 미력했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에 우리 회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뭐 1년 모든 행사를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서 했고 뭐 여러 가지 평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600여 분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을 다시 학회로 불러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회원들 간에 이렇게 막 그룹핑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없어지기는 하지만 학회 전체가 위축이 되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교류가 줄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쨌든 직선제로 가는 게 더 우리 학회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가 저도 저는 이제 57대 회장이었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마상윤 회장님은 68대 회장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학회가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제가 56세 때 57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67세인 거죠. 68대 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저는 뭐 제 전공 분야도 그렇고 또 우리 특히 정치학계보다는 국제정치학계 쪽에 제가 이렇게 전공 분야나 제 연구나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우리 학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걸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비극의 핵심에는 저는 국제정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조금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제 정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어떻게 연구하고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외교나 외교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19세기에 우리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밀리고 휘둘리던 그런 국제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국제 정치를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편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도해 나가는 그런 안목 관점,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제정치학회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제정치학회를 알고 있는 것이냐 또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비극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화두를 던지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조금 이렇게 계몽적인 역할도 하는 이런 게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춘 뭐 KBS 대담 이런 걸 우리가 매년 신임 회장단이 구성이 되면은 충계 학술 대회나 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해에 가장 당면한 주제를 놓고 간단하게 특히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그런 걸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언론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국제정치학과 관련된 의제나 이런 것들을 던지는 그런 기능을 좀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학술상을 주는데 이것도 저는 보도자료도 좀 만들고 해서 좀 이렇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회복지학과 뭐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사도 만들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직업하고도 막 연계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국제정세 분석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우리 제자 학생들이 이러한 것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원 진학에 뭐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김달중 회장님 그 자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 대학 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것은 디지털로 다 바뀌어야 가는 추세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쌓아 놓는 거는 공간적으로도 지금 대학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학회 쪽으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는 우리가 구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뭐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논문 발표 신청은 다 메일로 올리고 이메일로 올리고 파일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아카이브를 조금 조직적으로 갖춰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달중 회장님 그 회관 기금 운영위원회 오랫동안 하시면서 학회에 많은 기여하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바꾸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회관과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의 연도에 집행부에서 이제 그 예산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좀 이걸 장기적으로 이 회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해 갈까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뭐 그 운영위원장이 저도 좀 하고 지금 김태형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의 연도에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서 올해 뭐 이 정도로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약간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논의를 통해서 좀 세워두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마포에 있는 회관을 뭐 강남의 서초로 옮기자라든지 예를 들면 회관에 좀 공간을 조금 더 키우자라든지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 같은 목표 같은 걸 설정해 두는 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
간선제가 한 7년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직선제로 환원이 됐다라는 점을 좀 다시 환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회가 그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계몽의 역할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제를 던지는 역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 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보존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회관 관련된 운영위원회 관련된 그런 또 제안도 좀 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손열 회장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열입니다. 앞서서 선대 회장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적으로는 좀 정리 차원이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 제안인데요. 내후년에 이제 70주년이 되는데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해야 되는 거 하나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10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60주년 저희가 특별히 행사가 그 당시 없었는데, 그때 일본 국제정치학회를 갔었어요. 일본 국제정치학회 우리랑 갔거든요. 걔네도 60주년 행사를 했는데, 그때 미국 국제정치학회 ISA, 그다음에 영국 국제정치학회장 하고 한국 국제정치학회장, 일본 국제정치학회장 이렇게 한국의 위상을 굉장히 띄워줬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그 일본 국제정치학회 그 당시 그 행사를 하는 것하고 좀 많이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70주년 하는 경우에 뭐 한일이 꼭 이렇게 라이벌 관계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또 일본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때 일종의 그 플래너리에서 나왔던 얘기는 국제정치 학회에서 일본 학계가 기여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전에 하용조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한국에서의 국제정치학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70주년 좀 준비 중에 하나는, 저는 학회 70년의 일종의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지성사 같은 게 하나 좀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 학회 이런 데 보면 그냥 컨텐츠 쭉 분석들은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 몇 편이 나왔다, 누가 몇 편 썼다,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 아무도 안 보는 이제 노력은 노력대로 들리고요. 보셨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용출 몇 편, 뭐 누구 몇 편 이렇게 해서 그런 거보다는 좀 이 우리 국제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지성사를 좀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어프로치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는 이 지식의 생산과 축적이 이 컨텍스트하고 항상 맞물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하나의 큰 팩터요. 탈냉전 말씀하시고, 또 냉전이 있고, 탈냉전 이후에 단극 질서인데, 제가 그때가 학회에 이제 처음 등단할 때였거든요. 95년. 그 당시에 그 분위기와, 제가 63대인데 학회장을요. 그때가 19년이었으니까 이거는
패권이 쇠퇴하고 미중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그 국제 질서에 큰 일종의 그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계의 그 공부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그 사이에 바뀌었던 거로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한국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그 처음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미들 인컴 컨트리였거든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도국 아이덴티티로 자라왔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아, 니들은 개도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미들 인컴 혹은 뭐 이머징 이코노미스로 분류가 되고 또 미들 파워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게 그 당시였다면, 제가 19년에 학회 회장을 할 때는 한국은 뭐 그야말로 선진국이니까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그 경제적인 위상이나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달라져서 그거에 따른 또 이 리서치 어젠다들도 상당히 또 변화가 있었던,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 학계가 저고 그러니까 90년대 제가 등단할 때하고 회장할 때 사이에 뭐 미국 의존도는 뭐 현격하게 그러니까 압도적인 미국 의존도 2019년에는요. 따라서 그 미국 학문의 미국 사조의 영향이 한국 국제정치학계에 미친 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적어도 제가 처음에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방법론 차원에서는 그래도 좀 이런 플루럴리즘이 있었는데 19년쯤 되면은 완전한 디바이드가 일어나서 그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을 하는 그 중견 세대들하고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주 퀀티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글 자체도 SSCI에 퍼블리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서치 어젠다,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 어젠다도 굉장히 미국적으로 그 바뀌어서 미국 저널에 내기가 용이한 방식으로 리서치들을 해나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런 페이퍼들은 기성학자들이 사실 잘 읽지도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앞서 선대 회장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냥 정리가 된 것은 그 우리 국제정치학회의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계 인텔렉츄얼 히스토리를 한번 좀 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할 때 이런 그 세계 질서의 변화, 두 번째는 한국의 위상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학문의 영향, 미국의 방법론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한번 좀 그 공동 작업이 학계에서 이루어지면은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뒷부분에 말씀하신 건 잘 못 들었는데 하여튼 지성사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그 학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지적인 노력을 좀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 선생님 좀 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녹음돼 있으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변화, 그다음에 한국의 위상, 세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수용되는 방법론 변화. 좀 선 교수 근데 선대 회장은 죽은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 살아있는 사람 선대? 물어보는 거 나 몰라서. 그래서 한국 전임 회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대하면 죽은 것 같았고, 그래서 아니 선대 회장 하니까 꼭 죽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뭐 농담이고, 하여튼 그 지금 손 교수 얘기에 이어서 좀 하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76년에 관아가 옮겨가서 30주년 행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한국사회과학대학이 30주년이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관 한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 것 중에서 한국적인 게 뭐냐 이걸 찾아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실현이 안 되고 이상한 식으로 빠져버렸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만약 그런 거 아까 인텔렉츄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 획득과 관련해서 손 교수, 손 회장이 얘기한 그런 거 관련해서는 그럼 과거 지난 그 70년 동안 한국 정치 학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이 문제인데 그 기준을 지금 미국의 정책 영향으로 이렇게 보는 것 하나의 뭐 obvious한 그런 기준이 되겠지만 또 역으로 보면은 그렇다면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양쪽을 그 좀 고려해서 해보는 것 어떠냐 뭐 그런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형 차기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내년도 69대 회장을 맡게 될 김태형입니다. 좀 기라성 같은 선배 회장님들 모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외람된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과연 여기 있어도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그 막대한 중책을 맡음으로써 선배님들께서 이제 쌓아 올리신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런 그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던 거 그런 걸 잘 맡아서 제가 명맥을 유지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56년도에 이제 학회가 출범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돼 왔고 그리고 아까 그 김달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그때도 이제 90년대 초였고 그때랑 비교해서도 지금 현재 엄청난 변화가 국제 사회에서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 손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도 뭐 90년대 초와 비교해서도 엄청난 많은 변화가 민주주의도 공고화되고 더 많은 그 한국의 위상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향상이 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제 그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어떠한 그 임무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그런 그 과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국제정치학회에 가 던져야 되는 화두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와는 다르게 갈수록 학문적으로도 분화가 많이 일어나고 지역학이라든지 혹은 분과별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하지만 또 그 발전들이 있음으로써 그 다양한 학회들이 많이 또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연구소라든지 뭐 국책연구소나 학교에 연구소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다양화되고 분화된 거는 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맡아야 될 위상이라든지 그런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불분명해진 것도 분명히 그런 도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상 혹은 그 고려해야 될 그런 고민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그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한국식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국제정치학 뭐 다른 학문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정치학 분야가 미국의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까 손연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미국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한국에 거의 그대로 접목이 되면서 학문하는 그 추세라든지 학문하는 방식 그리고 무엇을 뭐 분야나 방법론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미국을 굉장히 지나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잘 시켜서 신구 세대도 그렇고 방법론도 그렇고 분야도 그렇고 이런 걸 잘 조화를 시켜서 발전 융합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정치학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위상도 변화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우리가 맡아야 될 또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한국 사회가 또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지금 뭐 이런저런 도전들도 있고 많은 발전과 함께 어려움들이라든지 그런 또 극복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실천적인 학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제를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거 아까 이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됐다가 또다시 직선제로 된 그런 변화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제도적인 거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지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것들도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 저는 경청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앞으로 선생님께서 더 말씀하시는 거 잘 경청해서 최대한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도 학회장으로서 아마 내후년도를 준비하는데 또 징검다리로서 또 역할을 해주실 우리 김태형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68대 회장이 됐는데요. 그 회장 이제 한 6개월 이제 가까이 다 되고 있는데 한 몇 가지 그 소회가 있습니다. 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은 회장 끝나고 나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얘기 같은데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좀 연결을 시켜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회의 환경이 많이 바뀐 게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달중 선생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했는데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정책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 이슈 오리엔티드 있는 그런 소규모 학회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연구를 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특히 이번 회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펀딩은 여전히 아카데믹한 그 연구를 지원해주는 펀딩도 일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외교와 관련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 펀딩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회에서 하는 연구가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연구와 커다란 차별성을 두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그 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연구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우위가 아니라 열위에 있는 그런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정책 연구와 관련된 그 펀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따올 수 있는 그 펀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학회의 발전 또 학문의 발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학회로서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그 일반 그 연구소라든지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연구소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그 소규모 학회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제 앞에 또 이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점점 더 이 학회를 사랑하고 학회에 와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분 자체들의 그런 그 기여 또 부담 이런 게 앞으로는 점점 커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학회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많이 있었는데 의제를 던지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는 잘 못했는데 좀 하면서 여러 그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정책 연구하면서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좀 관성에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학회가 새로운 의제를 던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그 학문적인 그 뭐랄까 천착이 있고 그것이 또 뭐 장기적으로 그 우리 학문의 발전 또 실천에 던지는 함의를 찾아가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하영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참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그 외국 학문을 이렇게 들여다가 그냥 써버리고 크리넥스 뽑아 쓰듯이 쓰고 이거 우리 안 맞아 그리고 또 버려버리고 또 다른 거 뽑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뭔지 우리 스스로는 뭔지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생산하고
또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교 환경 또 대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아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일하느라고 바빠갖고 그걸 천착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는 어떤 그 국내적인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또 환경 외교 환경 외부적인 환경과는 어떻게 또 연결이 돼 있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어젠다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방면에 있어서의 우리 학회의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신진학자들 문제인데요. 그 제가 학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신진학자들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좀 많아서 일부러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진학자들을 좀 학회에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유인을 할 것인지 등등을 좀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그 굉장히 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또 저로서는 새롭게 깨닫게 된 거는 그 SSEI라고 하는 그 학술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회의 영문 학술지가 그 KJIS라고 있는데요. 이게 스코푸스라는 거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되고 나서 얼마나 사정이 달라졌는지 그 학술지에 논문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근거리 유지하는 거밖에는 안 됐었는데 갑자기 논문이 막 쏟아져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야 이게 저 하나 등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편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즐거우면서 반가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이 지금 그 학계에서 지금 신진학자들이 뭐 저 취직도 해야 되고 뭐 승진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요 갈급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SSCI라고 이제 상징되는 그런 인덱스 시스템이 우리 학문을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학교 대학들에서 또는 뭐 여러 그 학자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문제냐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이제 이제는 지금은 이제 SSCI 몇 편이 있느냐 이걸 이제 최고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제 젊은 학자들은 그 문제에 SSCI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뭐랄까요, 뭐 문제 제기를 한달까 또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한 번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당장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걸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학문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그 뭐랄까요 효과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 제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여기 이제 패널 선생님들 말씀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한 말씀씩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중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까 그 뭐 처음 발표회에 있을 때 그 시간 안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다 여러 패널리스트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시 추가로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렇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그저 학회회관 학회 기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학회회관 제가 저 국제정치학회 활동을 하면서 회관 건립원을 하고 건 20년 동안을 그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쓴 그게 어떻게 보면 회장한 경험보다도 말이지 이 건축위원회 위원장 그 학회 기금위원장 한 그거가 더 그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회회관이 없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우리 초기
학회에 그 회장이 있는 대학 교수 그 회장 사무실을 쓰다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 그 학교 회관을 장만한 게 뭐냐면 아랍 회관을 얻었다고. 그 유정열 외대 유정열 교수라고 계시다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선임 회장이신데 이 양반이 그 아랍하고 관계가 많아. 이 양반이 그 저 미국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하시고 난 다음에 카이로 아메리카 대학에서 조교수를 했다고. 그래서 그 카이로에서 이 양반이 생활을 하고 중동 문제 연구한 거에 한국 학자 가운데는 제일 처음이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외대에서 이제 그 거기 지역 연구가 핵심이니까 그 아랍 전문가 정치학자로 이제 초빙을 해서 그 외대에서 정치학회에 정액과 그 거의 만들다시피 양반이 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회장도 하시고 이제 그럴 때 그 아랍 회관이 양반이 잘 알아가지고 아랍 회관을 빌렸었다고. 근데 말이야 이제 우리 세대부터 좀 생각이 달라. 뭐냐면 우리 주인의식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슬슬 막 우리가 우리 세대부터 말이지. 그 한국국제정치학회인데 말이야. 이 명색이 한국국제정치학회인데 아랍회관에 사무실을 얻어 쓴다고 하는 게 이게 벌써 이게 학자 연구하기 이전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새빵살이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찌그러진 집이라도 우리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학회 기금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학회 기금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매년 학교 회비를 내면서 평생 회원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 국제정치학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아. 제 기억으로는 말이야. 그 평생 회비라고 하는 거는 새로 회원들이 되고 또 기존 회원들 가운데 평생의 그 회비를 다 내서 하는 건데 그 기금이 목적이야. 그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회원제를 만들었고 그 기금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사무실 장만하는 거야. 우리 회관 하나 우리 스스로 우리 집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우리 저 새빵살이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말이야. 그래도 대한민국에 말이야. 그래도 이게 뭐 외교 문제죠. 국제정치를 한다는 사람인데 말이야. 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쪽방에도 우리 집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학교 기금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 상임이사회에서 그리고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초기 멤버예요. 이게 우리 또래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그때 그 핵심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고대 이호 교수가 계셨다고. 그래서 그 몇 분들이 이제 그 당시 학교 규모도 좀 작았죠. 기금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기금의 제일 1차적인 소스를 갖다가 평생회원제로다가 만드는 거라. 그래서 평생회원을 계속 회원들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또 기존의 회원들 가운데에도 전부 다 평생회원을 들자 말이야. 그래서 기금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가 모금도 필요한데 우리가부터가 돈을 모으자 말이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딴 사람이 돕잖아. 그래서 평생회원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학회가 그걸 본받아가지고 이제 평생회원제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시효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평생회비를 거기 그 세월이 지나면서 화폐같이 이걸로 해가지고 좀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것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내가 학회 보고서에 낸 것도 있을 것 같아 그 관계에 대해서. 그게 그 보신 분이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야 그 지내놓고 얘기인데 이런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중요한 계지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없어. 그걸 무슨 기록으로 써달라는 사람도 없고 인터뷰하자는 사람도 없고 뭐 기록이 안 댕긴다고 다들 말 그거 말이야. 그러니까 뭐 또 나서서 또 그렇다고 또 나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 지금까지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오늘 이제 70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좋은 기회가 돼서 처음 이런 얘기를 내야 할 기회가 얻어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금을 모아서 상당히 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니까 딴 데서 더 도와줘 또. 우리가 그런 노력을 상당히 높이 사는 거야.
한국 학교 가운데에서 자체적으로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 만드는 학교가 별로 없었다고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을 상당히 많은데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인플레가 막 생기고 말이야. 그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빨리 집을 줘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제가 1993년에 그 학회장을 이제 하고 그만뒀는데 건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버렸다고. 학회 기금위원회는 쭉 있어봤고 건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장직을 다들 뭐 김달중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뭐 그렇게 뒤집어 썼다고 그러고 나도 즐겁게 평생 내 이제 학교에 대한 공헌은 학교 회관 하나 짓는 걸로 삼겠다 생각을 하고 맡았어요. 그랬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고생 많이들 했어요. 그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 기금을 모으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세츄레이션에 가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러다간 큰일 날 생겨야. 그러니까 이제 그 기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들 하고 총회에 보고오고 다 이렇게 이런 아주 그 합법적인 그 인스티튜셔널 프로세스를 다 밟아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오피스텔을 사자 그렇게 해서 더 움직일 때도 있었어. 근데 회장이 건축위원장하고 생각이 달라. 나는 아주 집을 하나 짓자는 얘기고 또 회장 가운데는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그 돈에 합당한 오피스텔을 사서 오피스텔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난 그게 아니야. 그게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을 해서 그거를 크리티컬한 학교 입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쓰자 이거거든. 그래 방금 내저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나도 그 얘기 좀 기회 있을 때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좀 등재된 거 있잖아 우리 이번에 얼마나 낭보야. 우리가 그 기금에 쓰는 거를 영어 출판하는 그 저널 쓰는 데 쓰도록 결정한 겁니다. 기금위원회에서. 그래서 기금위원회에서 딴 데 돈을 못 써도 이제 저널 하는 걸 우리가 서포트를 했다고. 기억나? 우리가 저널 하는 걸 서포트한 걸 말이야. 그게 오늘날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은 거야. 이게 다시 또 얘기 보내 돌아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집을 진짜 빨리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건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또 그 내 저 위원장 책임을 또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다 얘기할수록 저 시간이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그걸 졌습니다. 근데 질 때 다 모든 걸 정식으로 했어.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융자도 없고.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서도 누구도 그걸 책임을 지려고 그러잖아. 학교 차원에서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그 빼대기를 했다고.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진단 말이야. 그래서 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을 참 좋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참 좋은 물건을 찾은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로 얘기 안 하고 그거 샀을 때도 100% 돈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 판 사람을 거기에 전세로 들어와서 있게 하고 그 돈은 조금씩 갚았다고. 그러나 뭐 이 소유권은 우리한테 돌아온 거지. 그리고 마침 그때가 이 서울시 전체가 집가가 막 올라갈 때야. 그리고 그 지역이 막 뜰 때라고. 저 합정동구 일대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히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 상당히 그 집가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설계도 하고 공모해가지고 그 설계한 거 지금 있는 집 그거 짓는 것도 정식으로 입찰을 냈다고. 주에서 다 웃었어. 그 조그마한 집 짓는데 무슨 공개 입찰을 다 하고 말이야. 근데 하길 참 잘한 거야. 거기에 하나 우리가 결정한 사람이 우리 학교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격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을 판 사람도 학교의 그런 학교의 개인이 누가 개인 집 사는 게 아니고 학교 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많이 또 협조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거 같은 걸 다 극복하면서 그 집을 우리 학교 거로 만든 거라. 그리고 집도 자체 짓고 말이야. 그리고 타이밍이 기맥히게 맞았어. 그때 그 임대라고 하는 게 막 그 서울시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야. 입도 선매를 했다고. 우리가 준공을 다 끝나기 전에 벌써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다 결정이 됐다고. 그 정도는 그때 초기엔 그렇게 그 상황이 좋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좋은 걸 우리 학교 사무실로 쓰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장관하고 이제 그때 우리 건축위원회 이제 전부 다 완공해서 그걸 한 때가 지금도 기억나. 2002년 월드컵 때 그 개원식을 했습니다. 포르투갈하고 4위 결승전 하는 날이야. 그날 오후에 이제 학교에 그 마포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개원을 축하하러 다 모였는데 말 우리 학교 의원들한테 광고 다 해서 다 모여라 해서들 모였는데 그때 하필이면 말이야 포르투갈하고 4위전 하는 거 포르투갈 붙었다고 우리가 3, 4위전인가 포르투갈하고 붙은 거야. 2002년 그거 참 터키하고 붙었나 하여튼 말에 해가지고 개원식 하는 걸 연기를 했어.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고 말이야. 그리고 그 펍에 가서 맥주를 마셔서 전부 우리 회원들 말이야. 그거 신나서 이기고 그 기분으로 개원식을 했다고. 그게 이제 2002년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때 우리 건축위원회 꿈이 그거야. 아까 이전에 회장도 얘기했지만 그때 형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은 현재의 그런 규모로 그렇게 했지만 말이야. 이걸 한번 후배들이 말이야. 한 번 더 그런 그 노력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평생회원 회비는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 그 회장들이 말이지. 매 회장들이 1년 회계 끝날 때 정산을 할 때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다 쓴 게 아니야. 그 1천만 원 많을 때는 3천만 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들 해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쓰질 않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학교 기금으로 내놨다고. 그게 전통이 됐다고. 어느 시점에 가서 끊어졌습니다. 그 돈은 자기들이 다 쓰고 그만두더라고. 그 다음서부터 말이야. 그 전까지는 뭐냐면 억지로 더 남겨가지고서 학교 기금에다 넣고 나왔는데 말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세상은 많이 변하는 거니까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그 초기에 그때 노력했던 양반들은 아직도 그 꿈이 있어요. 우리 그 학교에서 말이야. 해당 연도의 예산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나중에 남는 거 있으면 또 그거 기금으로 내놓고 또 평생회비 받는 것들은 누적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 회관에서 들어오는 것 가운데에서 또 좀 그걸 또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때 꿈은 말이야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야. 그게 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말이야.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요즘은 전철이 발달돼 가지고 조금 나가도 돼. 더 큰 데 가서 또 한 번 학교 회관을 좀 짓도록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행사 같은 거 시내에 있는 호텔 같은 데서 하니까 또 이렇게 강원도 와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 사무실은 전철로만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데를 조금 나가도 괜찮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다시 학교 회관을 짓는 걸 참 우리가 원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야. 후배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 회관을 더 넓이 크게 좀 땅도 크게 잡고 건물도 더 크게 잘 짓고 하자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건 뭐냐면 학교의 사무실로 물론 해서 우리 주인으로 쓰고 두 번째는 그 학교에 임대하는 걸로도 사용하고 수익으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들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이 없어. 한국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경장장들이 말이야.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세틀다운 할 때까지 뭐 그 방 이런 거 좀 빌려 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쓰게도 해주고 저임대로다가 해서 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제 학자들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외국 학자들이 뭐 몇 달 동안 와 있고 한 학교 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있으면서 같이 이걸 할 수 있게 지낼 수도 있게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좀 많이 올 수 없는 거지만 말이야 하자 그래가지고 마포에 있는 그 회관을 짓면서 지금도 그거 붙어 있는지 몰라. 거기 위에다가 그 표벌을 갖다가 아이하우스라고 써붙인 거 지금도 붙어 있어요. 아이하우스라고. 그 아이하우스가 마치 우리 딸이 레스디 노드 아일랜드 레스디에서 스쿨 오브 파인 아츠에서 학교 오고 돌아왔다고. 그 우리 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아이하우스라고 하는 큰 간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붙였다고. 인터내셔널 하우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에 가면 아이하우스 있잖아요.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야. 얼마나 좋아. 거기 외국학자들 와서 단기간 유숙도 하고 거기서 회의들 많이들 하고
그래서 명실공히 이 국제 정치에 관련된 그 인텔렉츄얼들이 또 스칼라들이 모여서 항상들 쉽게 와서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꿈이었었다고 당시엔 말이야. 그래서 말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우리 후배들이 말이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 앞으로 이제 이번에 70년대로 하면서 앞으로의 우리 저 국제정치학회 우리 임원들께서 어떻게 이제 그걸 생각하실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 1, 2년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한번 정책 반영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그럴지 몰라. 그러나 일단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전국에 가서는 우리가 좋은 학회 건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정치학회가 말이야. 우리하고 같이 짓자는 거야. 그때 같이 짓자 그랬다. 거기서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 그냥. 응?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서로 하니까 양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반대하는 학회가. 뭐 두 학회가 하나보다 두 학회 있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회장도 둘 나올 수 있고 말이야.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지만 하여튼 그냥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쯤에서 박수 한번. 아니 그거 아니야. 중요한 얘기 듣는 게 하는 게 돼. 왜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이런 얘기 듣자고 지금까지 처음 삶에 없어 우리 학교에서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내가 얘기하는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 막 하는데 중간 끊어서 또 잠깐 잊어먹었다 없는 얘기지 말이야. 정치학회에서 말이야 후끈 달잖아. 그 자기들하고 같이 짓지 돈을 합쳐가지고 그 두 학교 같이 써가는데 그건 우리 국정정치학회 의견을 내가 다 해보니까 반대가 많아. 또 정치학회에서도 반대가 많고. 그리고 복잡하잖아. 돈 문제가 이렇게 얽히면 양쪽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안 했는데 다행히 거기서는 돈을 모아둔 돈이 있어. 정치학회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이제 학교회관을 짓는 그것이 생략이 되고 나와 있는 물건을 있는 기금 가지고 그냥 사버렸다고. 아니 강남이 아니야. 저 소교동에 그것도. 우리하고 얼마 안 떨어졌어. 기존 건물을 그냥 사버렸다고 정치학회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제정치학회가 정치학회로 하여금 학교회관을 만들게 한 동기를 제공도 해줬고 말이에요. 지금 같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해피오지.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우리가 같이 국정정치학회 공동 커뮤니티 아니야? 큰 자랑이야. 한국 학회에서 말이야. 지하 학회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딴 데가 없어.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연구소 하나 잘 지어놔서 굉장히 내가 그런 면에서 이제 축하 말씀드리고 싶지만도 연구소가 자기 연구소 하나 진 거지. 가지고 있는 거지. 동아시아인가 뭔가 하는 거. 어찌됐든 간에 다른 학교 그 돈 많다는 경영학과도 없어. 우리 학교가 유일해. 그리고 정치학회는 진 게 아니야. 그냥 모아놓은 돈 가지고 산 거야. 그리고 세계 나라 딴 나라에서 다 놀래.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정치학회 이런 관계로 외국 학생들 우리 학교에서 이제 집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들 놀랜다고. 근데 그 집을 갖게 되니까 제가 제일 인상을 많이 받았던 건 뭐냐면 내 미국에서 유학할 때 APSA죠 미국 정치학회. 거기서 내가 펠로를 받아 무슨 뭐 이런 그걸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싱턴을 자주 갔다고. 그게 거기 정치학회 학교 사무실이 워싱턴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게 해놓은 게. 그게 그 꿈이었다고. 야 우리 학교도 저런 집 하나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얘기를 결론을 하면은 한 번 더 돌리는 노력들 말이야. 이게 쉬운 건 아니야. 그게 뭐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몰라. 하지만 그런 꿈을 갖는다고 하는 거가 이 학교의 결속력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거라.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면 조금 더 임대하는 거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남은 돈 가지고 그때 이제 기금위원회에서 일부를 이제 쓰자. 학교 활동을 위해서 쓰자 할 때 1차적으로 쓴 거가 뭐냐면 학교 직원의 그 간사 있지 간사 월급을 우리가 줬다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금을 썼던 결정을 했던 거가 영문 잡지를 우리가 서포트를 한 거라. 그때 안청시가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 지금 기억에 연 800만 원인가 얼마가 지금 얼마 더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그때 큰 돈이야. 그때 우리 그 기금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서 그 영문 저널을 서포트를 한 거라. 그래서
뭐 오늘날 그렇게 좋은 성과도 얻었다니 더욱더 난 저기 강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의 꿈이 한 번 더 돌려줬으면 말이야 우리 저 후배들이 말이야 이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한 김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학회라는 거 항상 제가 어프로치 할 때는 형식과 내용을 같이 가게 했다고 그 균형을 취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학회의 제도적인 거, 조직 제도적인 거는 그릇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연구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이란 말,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거. 그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내용 이제 제도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그 회장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같은 것들의 고민은 전부 다 제도적 차원에서 고민 좀 해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아까 크리오 계획의 못한 점을 좀 얘기하자면 다른 나라의 학술적으로 대표적이고 존경받는 학술 단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미국 정치학회라든가 ISA라든가 말이야, 또 입사라든가 말이지. 이게 중요한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그 발전적이고 회원 참여가 많은 그런 대표적인 그 정치학회 내지는 다른 또 사회과학 분야의 그런 거기에서 어떻게 회장을 뽑느냐는 걸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한국 쪽 특수성이 너무 강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제도가 발전이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 패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제 수준으로 다 따라 올라왔다고 다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그래서 선진 말이야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좋은 조직 학술 단체들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만들어내는가, 어떻게 학교의 오서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거치는가, 어떻게 리크루트먼트를 하는가, 리더십의 충원들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앞으로 전적으로 좀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놓고 앞으로의 70년 이후에 우리 국제정치학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측면이라든가 그런 거의 개선 문제를 갖다 같이 논의하고 하는 게 복좋지 않은가 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회관 제가 이 주말 김 회장님 선생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 학회 발전에서 너무나 그렇습니다. 많이 다 알고 있어서 네, 저희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좀 더 있는데요. 그 혹시 못 하신 말씀 좀 있으면은 더 해주시면은 되겠고요. 혹시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김달중 선생님이 하신 제도화 또 기금을 해서 우리 학회의 집을 만든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 우리 국제정치학회 70년 어쩌면 100년의 역사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분명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누차에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어디 있느냐는 개념적 추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번쩍 뛰는 소리가 우리 하용출 선생께서 케네스 왈스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케네스 왈스의 우리가 맨 스테이트 워를 보는 그 바닥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른 또 내가 또 하용출 선생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그 외교학적 그 관점에서도 그러면서 또 정치하고 정치사적인 관점을 많이 말씀하시도 오늘 눈에 번쩍 띄는 거는 여기 보니까 내일 하용길 선생이 The Historical Evolution of South Korea's Intermediate Power라는 글을 발표하네요. 나는 이게 어쩌면은 그 하용길 선생 내적인 그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건초를 아까 그 케네스 왈스하고 요점을 조금 나는 좀 더 듣고 싶어요. 요까지가 제가 멘트하는 거고 사실은 마이크를 우리 하용길 선생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해서 이것이 그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근데 이게
단지 도메스틱 폴리틱스에서 인티미티 파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국제 정치학적 이론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지각하는 게 내가 좀 이야기를 우리 시애틀에서도 한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좀 시간을 그쪽으로 하영주 선생님이 좀 쓰시면 좋겠네요. 말씀하시죠. 또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그보다도 우리 김 회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김달중 회장님이 정말 말씀하신 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 와주셔가지고 그런 지난 경험이나 그 노력하신 거 힘드신 걸 다 말씀해 주셔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0년 그 이후에 새로운 한번 더 뒤집자 한번 더 해보자 이런 그 용기도 주셨고 또 자극도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걸음이실 텐데 여기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좀 감사드립니다. 저도 멀리 오긴 했지만 선생님 같이 그렇게 많은 생각이 없고 죄송하게 저로서는 한 일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김영국 회장님이 자꾸 저를 찔러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데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엄청나게 세월이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미국의 사회과로부터 젖을 뗄 때가 됐다. 뭐 이미 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뭐 한 15년 이상 지금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국 사회과학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혼란스럽고 paradigm is lost. 갑자기 영어가 요새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상황인데 좌지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 전제는 미국 사회과학으로부터 좀 더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질 필요가 있다. 전제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뭐 동아시아 연구원도 있고 그동안 문제점들은 많이 제기를 해왔죠. 근데 한국에서 과거 한 30-40년 동안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너무 자학적이지 않으면은 포기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하자고 해놓고는 계속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점만 얘기하고 대안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오히려 이 희망이 있나라는 데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할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 궁극적 문제는 그 단서를 어디서 찾느냐라고 봅니다. 단서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 단서는 난 한국의 그동안의 변화, 한국 근대화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찰스 스틸리 같은 경우도 있고 모든 게 보면은 그 소위 서구의 사회 정치 변동 속에서 국제 정치학을 찾는 그런 전통은 그쪽도 오래된 것인데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정치학과의 분리해서 온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이용희 선생께서도 그 양반도 의외로 외교학과 정치학과 분리해 놓으시면서 실제 말씀하실 때는 민족주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국내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그 분리와 그 생각의 연계성은 그렇게 별도로 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저는 출발점이 과거 한국의 40-50년 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한국적인 국제정치학의 단서가 거기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제정치 따로, 국내 정치 따로 이런 그 이상한 의도하지 않는 아무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분리가 돼 있다. 난 이것이 상당한 장애물이라고 봅니다. 이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발전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 애들은 국제정치가 독립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적인 변수가 돼서 국제정치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럴 미국과 사정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한국의 근대화의 경험이 갖는 문명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국이 전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위상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일본을 볼 때, 일본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후쿠자와 유키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타라 입구. 근데 저는 일본의 경우는 탈라도 실패했고 입구도 실패했고 귀화도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전철을 그 한국이 밟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이 싱가포르 모델입니다. 이게 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모델은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준봉건적 모델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전 세계사적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에뮬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럼 한국은 한국이야말로 가장 그 아시아적인 방식으로 그 경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서구적인 제도를 들여온,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국내적인 갈등도 여기서 온다고 봅니다. 이게 모든 갈등의 요인이 전혀 뭐에 맞지 않는 서구제도, 가장 한국적인 그 경제 개발, 이 사회에서 오는 이 아주 갈등과 그야말로 모순과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 국제적인 요소가 뭐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한국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 경제 개발이 갖고 있는 국제적 환경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냉전입니다. 냉전이고, 일본의 경우는 이 소위 일본의 메이지 때 보면 이건 제국주의 모델, 제국주의 환경에서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글로벌리제이션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3국이 모두 후발 국가지만은 제3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연 한국 국제정치학회에서 이 한국의 소위 국내와 국제를 연계시킨다고 할 때, 연계되지 않지만 연계될 때 나오는 문제는 한국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뭐냐면, 국제 환경과 국내 경제 개발의 연계가 한국 케이스를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놓고 비교해 줌으로써 결국 한국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국내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다룬 논문이 한 편이 없습니다. 한 편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만큼 우리가 그 국내와 국제의 연계점에 대한 생각을 못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국제 정치 논쪽에 보면 그 논문의 그 종류나 그 질 내용을 보게 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국내 변화에 발맞춘 국제 정치적인 생각을 해왔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좀 건방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한국적인 국제정치 이론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자꾸 말이 길고 길어지는데 이래저래 내일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여기까지 하면. 근데 문제 이제 서막은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내가 나 뭐 길게 얘기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일 얘기하겠지만 아이덴티 폴리틱스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이덴티 폴리틱스의 의미가 뭘 하는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뭘 의미하는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아이덴티 폴리틱스가 뭘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이덴티 폴리틱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뭘 하는지, 또 글로벌 사우스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 이호철 회장님. KJIS 스코푸스 등재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원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 것도 축하드리는데요. 제가 회장할 때 그 연구재단에서 5천만 원씩 7년 동안 3억 5천 지원을 받았습니다. KJIS에. 그때 연구재단에는 SSCI 등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 무슨 전화를 하고 연세대학교에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 에이시안 퍼스펙티브 하고 이렇게 몇 개 저널이 컴피티션을 붙었는데요. 그 붙은 학회지들은 이미 다 SSCI 등재가 돼 있는 학술지고 우리 KJIS는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그렇게 이제 회장으로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대학의 우리 학회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 아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학회의 학술지의 기회를 한번 다오. 이거면 이 정책의 효과가 몇 배로 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고 그때 최하진 교수님을 KJIS 편집위원장으로 모셨는데 5년 후에도 등재를 우리가 한 2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등재가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만 회장님께 이게 SSCI까지 가셔야 이제 물론 뭐 SSCI가 반드시 우리가 학문의 최종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의가 있겠지만 SSCI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걸 회장님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시고 그다음에 저 김달중 회장님 그 아이 하우스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그 위에 그 붙어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연유인지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게 왜 거기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에도 자, 이걸로 저희 패널을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 7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좀 있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일을 좀 남길 그런 사항들을 좀 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김달중 선생님이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